구부, 돌아온 종이의 주인, 의라, 빈 지주가 바닷바람은 짠내를 품고 골목 끝까지 밀려왔다. 회원은 늘 바다 냄새가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사람 냄새가 따라온다. 그런데 그날은 바다 냄새 뒤에 낯선 냄새가 하나 더 붙었다. 비누 향이 짙었다. 깨끗한 손에서 나는 냄새, 도시에서 온 냄새였다. 빈 지주가 대문은 둑길에서 한참 내려와야 닿는 자리였다. 염정과 멀다고 해서 바다를 모르는 집은 아니다. 썰물 때면 갯벌이 드러나고 밀물 때면 물길이 집 뒤까지 소리로 찼다. 집은 오래전에 사람을 잃었고 사람을 잃은 집은 기척부터 삭는다. 담장은 군데군데 벌어져 잡초가 틈을 비집고 나왔고 기와 끝에는 소금기 섞인 이끼가 눌어붙어 있었다. 대문 앞에 섰을 때 문짝이 먼저 한숨을 쉬었다. 바람이 아니라 경첩이 삐걱이는 소리였다. 오래 닫혔던 문은 열리기 전에 꼭 한번 울어야 한다. 울음은 사람만 내는 게 아니다. 윤혜주는 잠깐 서서 문 위쪽을 올려다봤다. 문틀 위에 걸린 낡은 현판은 글자가 발에 있었다. 비에 씻기고 바람에 깎이고 소금기에 물려서 남은 건 검은 먹 자국뿐이었다. 그래도 윤혜주는 그 자국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읽었다는 듯이, 읽지 못해도 상관없다는 듯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는 얼굴이었다. 그의 구두는 흙길을 싫어했다. 걸을 때마다 발끝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흙이 발밑에서 말을 걸어도 귀를 막는 걸음. 윤혜주는 한 번 발을 털어내고는 손수건으로 구두 앞코를 닦았다. 손수건이 하얗게 번들거렸다. 그 번들거림이 이 동네에선 너무 새 것 같아서 오히려 더 더러워 보였다. 윤혜준이 들고 온 가방은 얇은 가죽 냄새가 났다. 가방 옆엔 서리를 말아넣는 통 같은 게 함께 달려 있었다. 그는 그 통을 한번 손바닥으로 쓸어내렸다. 쓸어내리는 동작이 자연스러웠다. 평소에 종이를 많이 만지는 사람처럼, 종이가 밥이 되는 줄 아는 사람처럼, 문고리는 차가웠다. 쇠가 오래 버티면 차가워진다. 윤혜주는 문고리를 잡는 순간 잠깐 손을 멈췄다. 쇠의 차가움이 손바닥으로 들어와 팔꿈치까지 타고 올라오는 것 같았다. 그 차가움에 놀랐는지 그는 입술을 한번 깨물었다. 그리고는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렇게까지 비워놨나? 말투는 매끈했다. 사투리가 아니었다. 그런데 끝을 살짝 눌러 말하는 습관이 있었다. 사투리를 흉내 내본 사람이 가진 눌림.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그 눌림은 진짜가 아니었다. 진짜는 억지로 만들지 않는다. 진짜는 배에서 올라온다. 윤혜준 말은 머리에서 내려왔다. 그가 문을 밀자 문짝이 안쪽으로 더 크게 삐걱였다. 문이 열리면서 먼지가 먼저 나왔다. 먼지는 빛을 타고 날아올라 잠깐 공중에서 춤추다 바닥으로 내려앉았다. 윤혜주는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다. 먼지가 옷에 묻는 걸 싫어하는 몸짓이었다. 대문 안쪽 마당은 비어 있었다. 비어 있는데도 어수선했다. 비어 있는데도 누군가 살다 나간 흔적이 아니라 누군가 살았는데 뽑혀나간 흔적이었다. 장독대 자리는 그대로인데 독이 없었고 빨랫줄은 끊어져 한쪽 기둥에 매달려 흔들렸다. 마당 한가운데는 풀들이 제멋대로 자라나 서로 엉켜 있었다. 풀은 주인을 기다리지 않는다. 비만 오면 자란다. 바람만 불면 번진다. 윤혜주는 마당에 발을 들이면서도 발끝으로 풀을 피했다. 풀에 닿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흙에 묻지 않으려는 듯했다. 그는 마당 가장자리로 돌며 담장 쪽을 훑었다. 담장 너머로는 염전 쪽 바람이 밀려와 짠내가 더 진하게 들어왔다. 그 짠내를 맡고도 윤혜주는 찡그리지 않았다.
오히려 코끝을 살짝 들었다. 냄새를 돈으로 바꾸는 사람들처럼 집안은 더 비어 있었다.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와 함께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다. 나무 장판 아래에서 올라오는 눅눅함, 벽지 뒤에 숨은 습기, 그리고 서랍 속에서 썩다 남은 먹 냄새. 윤혜주는 잠깐 서서 그 냄새를 들이마셨다가 바로 손수건을 코에 댔다. 그 동작이 빠르고 익숙했다. 불편한 건 최대한 빨리 막는 사람의 습관. 그는 방 한쪽에 쓰러져 있는 장롱 문짝을 일으켜 세우다가 장롱 안쪽 깊은 곳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하나 발견했다. 상자는 잠겨 있지 않았다. 다만 오래 닫혀 있었을 뿐이다. 윤혜준이 뚜껑을 열자 안에서 낡은 서류 몇 장이 나왔다. 누렇게 변한 종이 군데군데 벌레 먹은 구멍, 먹이 번진 글씨. 윤혜준은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조심스러운 손놀림이 있었다. 종이를 다루는 손은 종이의 힘을 아는 손이다. 그가 글씨를 끝까지 읽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읽는 동안 얼굴이 달라졌다. 먼지와 곰팡이에 찡그리던 얼굴이 종이를 보는 순간 평평해졌다. 평평한 얼굴은 확신을 품는다. 확신은 칼날이 된다. 윤혜주는 종이를 다시 접어 서류통에 넣었다. 그리고는 빈 방을 한 번 더 둘러봤다. 빈 방은 대답이 없었다. 대답이 없는 데서도 윤혜주는 대답을 만들었다. 그는 문턱 앞에 서서 마당 쪽을 향해 낮게 말했다. 돌아왔으니 정리해야지. 정리. 그 말이 이 동네에선 늘 위험했다. 정리라는 말 뒤에는 사람 정리도 붙는다. 땅 정리, 소금 정리, 그리고 편 정리.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담장 밖을 지나가는 발소리. 멈췄다가 다시 걷는 발소리. 누군가 구경하듯 멈춰 섰다가 누군가에게 소문을 옮기듯 서둘러 떠나는 발소리였다. 윤혜주는 그 발소리를 듣고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는 발소리를 붙잡지 않았다. 발소리는 나중에 저절로 모일 거라고 믿는 듯했다. 종이가 있으면 발소리는 따라온다. 그런 믿음. 윤혜준이 대문 쪽으로 걸어나가며 마지막으로 문고리를 만졌다. 차가운 쇠에 손이 닿자 그는 이번엔 멈추지 않았다. 멈추지 않고 문을 한 번 더 세게 당겼다. 문짝이 덜컥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그 소리가 마당을 넘어 담장 밖으로 새어나갔다. 소문처럼. 그리고 그날 저녁 박 주사 귀에 가장 먼저 들어간 건 지주 후손이 왔다는 말이었다. 누가 봤는지, 누가 들었는지, 누가 먼저 말했는지. 모르게 말은 이미 둑길을 타고 염전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썰물 때 드러난 길을 따라 종이의 주인이 들어올 길이 생겼다. 이화, 첫 첩견. 썰물이 한참 빠진 아침이었다. 둑 아래 갯벌은 끝이 없는 것처럼 드러나 있었다. 발을 딛는 자리마다 물이 찔끔찔끔 올라오고 그 위로 바람이 소금기를 실어 날랐다. 바람이 뺨을 스치면 까슬한 결정이 붙었다 떨어졌다. 혜원은 늘 그렇게 사람 얼굴을 소금으로 닦아낸다. 빈 지주가 대문 앞엔 사람들이 모였다. 박 주사가 먼저 나와 서 있었다. 면사무소에서나 보던 양복 상의를 걸쳤는데 어깨선이 어색해 작고 손이 옷깃으로 갔다. 그는 마치 큰일을 치르는 사람처럼 목소리를 깔고 말했다. 아따, 오늘은 말이여 괜히 말 섞어갖고 탈나지 말고. 주인 어른이 오셨은께 모양새는 갖춰야지. 모양새. 그 말이 입에서 나오자마자 사람들 어깨가 한 번씩 굳었다. 모양새를 갖추는 날엔 늘 누군가가 손해를 본다. 손해보는 쪽은 대개 모양새가 없는 쪽이었다. 덕임은 사람들 뒤쪽에 서 있었다. 소금일하다 급히 나온 발이었다. 치마폭 끝엔 소금가루가 말라붙어 하얗게 얼룩졌고
손등엔 소금물에 헐어생긴 갈라짐이 새벽바람에 더 벌어졌다. 손을 숨기듯 치맛자락을 쥐었는데 그 쥐이 꼭 낫자루를 쥐는 힘처럼 단단했다. 대문이 덜컥 열렸다. 어제보다 더 크게 삐걱이는 소리가 나며 안쪽에서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다. 윤혜준이었다. 얼굴은 깔끔했지만 깔끔함이 따뜻하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가도 흔들리지 않는 종이처럼 건조했다. 그는 마당에 한 발 내딛고 사람들을 한번 훑쳤다. 눈이 오래 머무는 데가 없었다. 머무는 대신 재듯이 지나갔다. 윤혜준 옆에는 서류통이 들려 있었다. 종이의 냄새가 바깥까지 흘러나왔다.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아니라 말끔하게 정리된 종이 냄새. 그 냄새가 바다 냄새 위로 얹히는 순간 사람들 입안이 마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박 주사가 허리를 굽혔다. 아이고, 어르신 아니, 주인 양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소잉. 윤혜주는 고개만 끄덕였다. 고생이란 말을 받지 않았다. 받는 순간 여기가 자기보다 위에 서는 자리처럼 느껴질까 봐서였다. 그는 말없이 서류통을 풀어 종이를 꺼냈다. 사람들 눈이 그 종이에 붙었다. 물기 빠진 갯벌처럼 시선이 한 장에 쩍쩍 달라붙었다. 윤혜준이 종이를 펼치고 말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그런데 잘 들렸다. 바람이 잠깐 멎은 것도 아닌데 잘 들렸다. 사람들은 목소리보다 종이가 무서워서 조용해졌다. 저는 윤혜준입니다. 이름을 말한 뒤 그는 종이를 한번 들어 올렸다. 잉크가 번진 글씨, 붉은 도장 자국이 한쪽에 박혀 있었다. 붉은색이 희미한데도 이상하게 선명해 보였다. 피처럼 여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땅과 염전은 우리 집안 명의로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 있었다는 말이 사람들 가슴을 찔렀다. 사람들은 남아 있는 것에 기대어 버텼다. 그런데 그가 말한 남아 있음은 다른 뜻이었다. 남아 있는 게 곧 내 것이 되는 뜻. 손으로 남긴 게 아니라 종이로 남긴 것만 남았다는 뜻. 앞줄에 서 있던 김봉철이 입술을 씹었다. 씹는 소리가 들릴 만큼 세게. 누군가 뒤에서 아따하고 한숨을 토했다. 그 한숨에는 바다 냄새보다 오래된 분노가 섞여 있었다. 윤혜주는 사람들 반응을 기다리지 않았다. 기다리는 법을 모르는 사람처럼 곧바로 말을 이었다. 여기서 누가 이랬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주인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덕인 목구멍이 뜨거워졌다. 뜨거운 게 올라오는데 울분이 아니라 억울함이었다. 울분은 폭발하지만 억울함은 안쪽에서 눌러붙는다. 덕임은 한 발 앞으로 나왔다. 사람들 사이에서 몸이 움직일 때 소금 묻은 치맛자락이 스치며 사각거렸다. 덕임은 종이를 보지 않고 윤혜준 얼굴을 봤다. 얼굴이 아니라 그 얼굴이 내뿜는 당연함을 봤다. 그람은 여그 땅이 말이여. 누가 흙을 뒤집었는지는 상관없다는 소리요? 말은 낮았다. 낮은데도 날이 섰다. 낮날 같은 낮음이었다. 윤혜주는 덕임을 처음으로 제대로 봤다. 손에 갈라짐까지 보았는지 눈이 한번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 그 시선엔 연민이 없었다. 연민이 없는 대신 불편함이 있었다. 흙 묻은 손을 만지기 싫어하는 불편함. 그는 조용히 말했다. 상관이 없다기보다 기준이 다릅니다. 기준. 그 단어가 이 동네에선 낯설고 그래서 더 무서웠다. 덕임은 입술을 한번 꾹 눌렀다. 그리고 다시 물었다. 기준이 종이요? 윤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조금. 그 작은 고개짓이 두 귀에 박히는 말뚝처럼 단단했다. 문서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리하러 왔습니다. 정리라는 말이 다시 나왔다. 이번엔 박 주사 입이 아니라 윤혜준 입에서
사람들 등줄기에 땀이 솟았다. 땀은 더운 땀이 아니라 추운 땀이었다. 윤혜준이 종이를 접으며 덧붙였다. 지금까지 쓰던 방식이 있다면 저는 그 방식대로 임차를 하든 계약을 하든 절차를 밟겠습니다. 다만 제 허락 없이 움직이는 건 그만두셔야 합니다. 허락. 그 말이 공기 중에서 소금기처럼 굳었다. 허락을 받지 않으면 불법이 되는 세상. 덕임은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았다. 허락은 곧 값이었다. 소금 가마니로 치르는가, 쌀로 치르는가, 아니면 사람으로 치르는가. 그때 사람들 뒤쪽에서 아주 조용히 웃는 소리가 났다. 웃음이라기보다 숨 사이로 새는 기쁨 같은 소리. 덕임은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알았다. 그 소리는 바람을 타고 오지 않는다. 계산을 타고 온다. 최 판석이 담장 그늘 쪽에 서 있었다. 앞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얼굴은 평온했다. 평온한 얼굴은 벌써 한 발 앞서 있다는 뜻이었다. 판석은 윤혜준의 종이가 접히는 순간을 보고 있었다. 마치 칼이 칼집에 들어가는 순간을 보는 것처럼. 덕임은 다시 윤혜준을 향해 말했다. 이번엔 묻는 말이 아니었다. 못 박는 말이었다. 여그는 말이여, 바다가 하루에도 들고 나가고 혀. 물은 종이 안 보고 들어온다요. 물 막으면서 살아본 사람이 주인 아니면 대체 누가 주인이여. 윤혜준 눈썹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짜증이 아니라 당황도 아니라 이 땅의 말이 이해되지 않는 표정이었다. 그는 대답 대신 짧게 말했다. 그건 노동입니다. 소유는 아닙니다. 노동, 소유. 말 두 개가 서로 등을 졌다. 그 등진 자리에 사람들 숨이 끼었다. 덕임은 더 말하지 않았다. 더 말하는 순간 감정이 튀어나올까 봐서였다. 감정이 튀어나오면 이 싸움은 덕임이 지는 싸움이 된다. 종이 앞에서 울부는 약점이었다. 박 주사가 얼른 끼어들었다. 아따, 말이 좀 거칠어도 이해해 주쇼잉. 다들 먹고 살다 보니께. 윤혜준은 고개를 돌려 박 주사를 봤다. 박 주사 목이 한 번 더 꺾였다. 그는 급히 웃었다. 그 웃음이 너무 빨라서 더 초라해졌다. 윤혜준은 종이를 서류통에 넣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둘러봤다. 내일쯤 면사무소 쪽으로 오십시오. 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식? 그 말이 또 칼이었다. 사람들은 정식에서 늘 밀렸다. 덕임도 알았다. 정식은 글 아는 사람들, 줄 선 사람들, 도장 가진 사람들 편이다.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흩어지는 발걸음이 갯벌 위 물길처럼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라졌다. 덕임은 그 갈라짐을 보며 입안에서 소금 맛이 더 진해지는 걸 느꼈다. 바람 때문이 아니었다. 마음이 말라서였다. 덕임이 돌아서려는 순간 판석이 그늘에서 한 발 나왔다. 마치 이제야 예의를 차릴 시간이라는 듯. 그는 윤혜준 쪽으로 다가가며 낮게 말했다. 덕임 귀에는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단어 몇 개는 바람을 타고 왔다. 주인 양반, 바람이 차요. 안으로 드시재요. 차라도 한 잔. 덕임은 발을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지게 된다. 그러나 귓속엔 그 말이 박혔다. 차 한 잔. 그 한 잔이 종이를 칼로 만드는 시간이다. 둑 쪽으로 걸어 나오자 바닷소리가 다시 들렸다. 물은 자기 할 일을 한다. 들고 빠지고 또 들고. 사람만 자꾸 주인을 바꾸려 한다. 덕임은 손바닥을 펼쳐보았다. 갈라진 틈 사이로 소금가루가 끼어 있었다. 씻겨도 남는 가루, 남아있는 가루. 덕임은 손바닥을 천천히 쥐었다. 소금이 손 안에서 사각거렸다. 그 소리가 작은 맹세처럼 들렸다. 3화. 판석 마이너스 윤혜준 거래. 빈 지주가 안으로 들어가니 바깥 바람이 뚝 끊겼다.
그 대신 오래된 집 냄새가 덮쳤다. 젖은 장판 냄새, 묵은 나무 냄새, 쥐가 갉아먹고 간 곡식 자루의 먼지 냄새. 바닷바람이 늘 드나들던 집이라 소금기까지 눌어붙어 있었다. 손가락으로 문살을 쓸면 하얀 가루가 얇게 묻어날 것만 같았다. 판석이 먼저 길을 열었다. 걸음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다. 마치 이 집이 자기 집인 듯, 그러나 너무 티나지 않게 그 애매한 속도로. 그는 마당 한쪽 우물가에 있던 바가지에 물을 떠 손을 헹구는 신용까지 했다. 깨끗한 척이라기보다 내가 여기 일을 안다는 표시였다. 안쪽이 좀 퀴퀴어요. 오랫동안 비었음께. 그래도 바람만 막힘은 괜찮을 것이요. 윤혜주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바닥에 놓인 삐걱한 나무판을 밟을 때마다 구두 밑창이 어색하게 울렸다. 그 울림이 집안에 퍼질수록 윤혜준 얼굴이 아주 조금씩 굳었다. 내가 주인이라 말은 했지만 이 집이 자기 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다. 사랑방 문턱 앞에서 판석이 한번 멈추었다. 손바닥으로 문턱을 쓸어 먼지를 털어내고 문을 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가 예전 지주 양반이 사람 부르던 자리요. 말씀하실 때 제일 맞는 자리제. 맞는 자리라는 말이 묘했다. 윤혜주는 그 말을 흘려보내려다 흘려보내지 못했다. 자리라는 건 사람을 앉히는 게 아니라 사람 위에 사람을 올려놓는 거였다. 그는 잠깐 망설이다가 방 안쪽 상석에 앉았다. 앉는 순간 판석이 한치도 어긋남 없이 반걸음 뒤로 물러서며 공손하게 허리를 굽혔다. 그 모양새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윤혜주는 더 불편해졌다. 박 주사가 뒤늦게 문턱을 넘으며 웃었다. 아따, 두 양반이 여기 앉으니께 집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구머닝. 판석이 박 주사를 힐끗 봤다. 웃지 않은 눈빛이었다. 박 주사는 웃음을 덜어내고 얼른 바닥 쪽으로 자리를 잡았다. 말은 많은데 자리 잡는 건 재빨랐다. 판석이 작은 주전자를 꺼냈다. 누가 가져다 둔 것도 아니고 원래 있던 것도 아닌 듯했다. 판석이 준비해온 물건이었다. 그는 물을 끓이며 말했다. 사람들이 밖에서 눈이 시퍼렇게 뜨고 있은께 말은 다 들릴 것이요. 그래도 급한 건 방 안에서 먼저 매듭 짓는 게 낫제요. 매듭이라는 단어가 윤혜준 귀에 걸렸다. 윤혜준은 종이 뭉치를 서류통에서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판석은 그 종이를 보며 숨을 한번 고르고 그러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신 있게 말을 꺼냈다. 주인 양반, 오늘 말씀은 참말로 잘하셨소. 주인은 정해져 있다.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 눈이 다 내려갔는디요. 윤혜준이 찻잔을 받지 않은 손으로 턱을 만졌다. 내려가긴요. 아직도 반발이 심합니다. 판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반발을 인정하는 척했다. 인정해주는 순간 자기가 해결책이 된다. 예, 심하지요. 여그 사람들 말이 거칠고 바다만큼 즐겨요. 근디요, 즐기다고 다 이기는 건 아니잖소. 판석이 끓인 물을 잔에 따랐다. 물이 잔에 부딪히며 가느다란 김이 올랐다. 김이 종이 쪽으로 흘러가자 윤혜준이 본능처럼 종이를 살짝 뒤로 뺐다. 판석은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종이를 적게 하면 안 된다. 윤혜준에게 종이는 몸보다 중요했다. 판석은 목소리를 낮췄다. 주인 양반이 하실 일은 하나요. 명의를 딱 세워주시는 거. 근디 여그를 굴리는 건 손이 있어야 혀요. 소금은 종이로 안 나옵디다. 윤혜준이 눈을 들었다. 무슨 뜻입니까? 판석은 웃지 않았다. 웃으면 싸구려가 된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그 뜨거운 김을 입안에서 천천히 식히듯 말을 골랐다. 운영이요. 관리요.
인부들 붙잡아두는 일, 소금 팔아 쌀로 바꾸는 일, 세금이니, 공출이니, 이런 것들 말이요. 주인 양반이 손에 떼 묻히실 일은 아니제. 대신 그 일을 해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요. 윤혜주는 잠시 말이 없었다. 창밖에서 사람들 웅성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 소리가 파도처럼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졌다. 윤혜주는 그 파도 소리를 듣는 얼굴이었다. 익숙하지 않은 파도. 당신이 하겠다는 겁니까? 판석이 고개를 숙였다. 제가 여구를 압니다. 사람도 알고 물길도 알고 염전판의 숨도 압니다. 허나 제가 앞에 나서면 말이 많아져요. 예전 얘기 꺼내고 친일이니 뭐니 지저분해집디다. 판석은 예전 얘기라는 말에서 아주 살짝 숨을 뺐다. 그 숨이 그의 과거였다. 그는 그 과거를 잠깐 인정한 뒤 곧바로 덮었다. 그래서 더더욱 주인 양반이 필요해요. 주인 양반 이름이 앞에 서면 제가 뒤에서 굴릴 수 있지요. 사람들은 주인 말에는 입을 닫습니다. 그게 이 동네 법이었으니께. 윤혜준이 손가락으로 서류 끝을 톡톡 두드렸다. 종이 끝이 바스락거렸다. 그 소리가 방 안에서 유난히 크게 났다. 판석은 그 소리를 듣고도 얼굴을 바꾸지 않았다. 바스락은 곧 돈이 되는 소리였다. 윤혜준이 물었다. 대가가 있겠지요. 판석은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예. 정식으로 관리인으로 세워주시면 됩니다. 도장 하나만 있으면 제가 다 굴릴 수 있어요. 인부들 계약도, 소금 유통도, 창고 출입도 질서가 생깁니다. 윤혜준 눈이 가늘어졌다. 그렇게 하다가 내가 욕을 먹는 건 아닙니까? 폭력이라든가 피가 난다든가. 그 말에서 윤혜준 속내가 드러났다. 돈은 원하지만 피는 싫다. 판석은 그 속내를 단번에 받았다. 피는 저도 싫지요. 피나면 소금도 못 팝니다. 근디 피를 안 보려면 치안이 필요해요. 판석은 치안이라는 단어를 또박또박 굴렸다. 말이 곧 완장인 것처럼. 젊은 것들이 좀 있지요. 말 안 들으면 겁을 줘야 알아먹는 것들도 있고. 허나 그걸 주인 양반 앞에서 하진 않겠소. 주인 양반은 정식 절차만 말씀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제가 깨끗하게 처리하겠소. 깨끗하게라는 말이 기묘했다. 판석 입에서 나오는 깨끗함은 물로 씻는 깨끗함이 아니라 기록에서 지우는 깨끗함이었다. 윤혜주는 그 차이를 완전히 알지 못했지만 어렴풋이 느꼈다. 느끼면서도 모른 척했다. 모른 척하는 게 체면이었다. 박 주사가 끼어들었다. 아따, 주인 양반. 판석이 말이 거칠어도 실력은 있소잉. 면사무소도 뭐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판석이 발이 넓으니께. 박 주사는 위에서라는 말을 꺼내며 자기 책임을 공중에 매달아 놓았다. 판석이 박 주사를 한 번 더 쳐다봤다. 이번엔 눈빛이 입 다물라였다. 박 주사는 잔을 들고 차만 마셨다. 판석은 서류통 옆에 조심스레 손을 올려놓았다. 종이를 만지진 않았다. 만지려는 듯 하다가 멈추었다. 허락받지 않은 손이 종이에 닿으면 윤혜주는 불쾌해할 테니 그 불쾌를 피하는 것이 거래를 살리는 길이었다. 주인 양반. 서류는 주인 양반 손에 있어야 합니다. 저는 사본만 하나 얻으면 됩니다. 필요한 대목만 적어 위임장 비슷한 걸 만들어 드릴라요. 면사무소에서 정식으로 올리고 도장 찍고. 윤혜준이 잠깐 웃었다. 웃음이 아니라 안심에 가까운 숨이었다. 위임장이라 그건 합법이겠군요. 판석이 고개를 깊게 숙였다. 예, 합법. 그게 제일 무섭고 제일 조용하지요. 그 말이 방 안에 내려앉았다. 조용한 칼. 덕임이 낫을 들고 서도 꺾기 어려운 칼. 윤혜주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뜨거워서 잠깐 찡그렸고
그 찡그림이 곧 다시 풀렸다. 그는 서류 맨 위 한 장을 꺼내 탁자에 올렸다. 붉은 도장이 박힌 자리였다. 그럼 조건을 말합시다. 수익 배분은? 판석은 기다리던 숫자를 꺼냈다. 말이 빠르지 않았다. 숫자도 서두르면 싸구려가 된다. 주인 양반 몫을 먼저 떼어드리고 관리비를 남기고 인부들 품값을 맞춰주고 나머지로 염전을 굴립니다. 소금값이 오르는 철엔 더 나을 것이고 비 오고 물 새면 그땐 둑 보수비가 큽니다. 판석은 둑을 이야기할 때 잠깐 숨을 고르게 했다. 둑은 종이 밖에 3개였다. 그러나 종이 3개를 지키려면 둑 3개도 필요했다. 윤혜준이 물었다. 그 여편 아니, 그 노동자들. 덕임인가 뭐라 했죠. 저렇게 대드는 사람은? 판석 눈동자가 한번 흔들렸다가 곧 고정됐다. 판석은 덕임 이름을 윤혜준 입에서 듣는 순간 속으로 걸렸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관심을 끌었다. 관심은 표적이 된다. 덕임이요. 그 사람은 고집이 셉니다. 허나 고집은 문서 앞에서 금방 꺾이기도 해요. 창고 열쇠 같은 걸 쥐고 있다고 착각하는 뒤 주인 양반 이름 하나면 그 착각은 끝이지요. 윤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판석은 그 끄덕임을 놓치지 않고 바로 못을 박았다. 면사무소에 내일 오라 하셨지요? 그 자리에서 임시관리 체계부터 세우십시다. 박 주사도 증인처럼 세우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도장 찍으면 말이 줄어듭니다. 박 주사가 재빨리 맞장구 쳤다. 그라제, 그라제. 사람들은 말이여, 보는 데서 찍힘은 조용해져요. 윤혜준은 잠깐 고민하다가 서류통 안쪽에서 빈 종이 한 장을 꺼냈다. 판석이 잽싸게 붓과 먹을 내놓았다. 준비는 이미 되어 있었다. 판석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권력을 못 잡는 사람이다. 윤혜준이 말했다. 초안을 써보세요. 당신이 관리인으로 움직이고 나는 소유자로서 승인한다는 식으로 법적 문구는 면에서 다듬도록 하고. 판석은 붓을 들었다. 붓 끝에 먹이 스며들 때 방안이 잠깐 조용해졌다. 먹 냄새가 피처럼 진했다. 판석은 손목을 흔들지 않았다. 글씨는 반듯하지 않아도 의미는 반듯했다. 누가 위에 서는가가 한 줄 한 줄로 굳어졌다. 바깥에서 누군가 기침을 했다. 한번 깊게. 기침은 바람을 타고 들어와 문턱에 걸렸다. 민우의 기침이었다. 민우는 방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문턱 바깥에서 서 있었다. 그는 창호지에 비친 그림자만 보며 안에서 흘러나오는 단어를 주워 담았다. 관리인, 승인, 도장, 정식 절차. 단어들이 소금가루처럼 그의 혀끝에 붙었다. 판석이 글을 마치고 종이를 윤혜준 앞으로 밀었다. 윤혜준은 종이를 읽는 척했다. 사실은 읽는 척이 더 중요했다. 주인은 읽는 척을 해야 주인이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인 자리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그리고 도장 대신 손가락으로 종이를 꾹 눌렀다. 잉크가 없으니 눌림만 남았다. 눌림은 훗날 잉크가 될 것이다. 판석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주인 양반, 오늘부터 여그는 말로 굴리는 땅이 아닙니다. 종이로 굴리는 땅이요. 윤혜준은 차를 내려놓으며 짧게 답했다. 그래야 조용해지겠지요. 판석은 그 말에 고개를 숙였다. 조용해진다는 건 누군가의 목소리가 사라진다는 뜻이다. 판석은 그 사라짐을 질서라 부른다. 문이 다시 열리며 바깥 소금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바람은 먹 냄새와 섞여 이상한 냄새가 되었다. 바다와 종이가 한 몸이 된 냄새. 그 냄새가 회원의 다음 싸움이 어떤 냄새일지 미리 알려주는 듯했다. 사와, 박주사. 면사무소 마당은 늘 젖어 있었다. 비가 와서가 아니라
사람 발에 밟인 흙이 늘 물을 머금고 있어서였다. 장날처럼 붐비는 날이면 신발 밑창에서 갯내가 났고 비 안 오는 날이면 흙먼지가 목구멍을 긁었다. 그날은 둘이 섞였다. 축축한 흙먼지. 한번 들이마시면 혀끝에 씁쓸함이 남는 냄새였다. 박주사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목을 한번 가다듬었다. 가다듬는 소리부터 나 여기 사람이다였다. 그는 면석이들 눈치를 한번 보고 문턱을 넘기 전에 바지 자락을 손바닥으로 툭툭 쳐 먼지를 털었다. 털어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닌데도 그 동작이 꼭 필요했다. 털어야 정식 같으니까. 안쪽 방에서는 먹 냄새가 났다. 붉은 인주가 깔린 책상 위엔 도장이 몇 개 놓여 있었다. 도장들은 사람보다 무거워 보였다. 찍히면 끝이니까. 박주사는 그 도장들을 보며 눈을 한번 깜빡였다. 깜빡이는 사이 계산이 굴러갔다. 박주사 왔는가. 면석이가 말끝을 흘렸다. 반갑다는 뜻도 귀찮다는 뜻도 아닌 말. 박주사는 그 말의 방향을 빨리 읽었다. 오늘은 귀찮다는 쪽이었다. 사람 많고 소문 많고 판석이 들락거린 탓에 방이 이미 뜨거웠다. 박주사는 웃음을 크게 만들지 않았다. 큰 웃음은 경망스럽다. 작은 웃음으로 몸을 낮췄다. 예, 서기 양반. 위에서 아니 면에서 뭐라 한다고 하드만 마을 사람들 입이 또 들끓어 불어서요. 위에서라는 단어를 꺼내려다 면에서로 바꿨다. 잘못 걸리면 도장보다 무서운 게 면석이 눈이다. 박주사는 말을 고쳐도 얼굴색은 안 바꿨다. 얼굴색 바꾸면 약점이다. 문 밖에 기다리던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윤혜준이 왔다더라. 판석이랑 같이 들어갔다더라. 도장 찍는다고 하더라. 말이 물처럼 새어나왔다. 박주사는 그 물을 모아서 자기 바가지에 담아야 했다. 그는 마당으로 나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아따, 시방 여기서 떠들어봤자 소용이 없단께. 면에서 정식으로 한다는디 정식으로 허자고 하는데 왜 입이 그렇게 바쁘다. 사람들이 박주사를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기대와 의심이 섞여 있었다. 박주사는 그 시선을 한 번에 다 받지 않았다. 한 사람씩 받는 척하며 전체를 움직였다. 정식이 뭔디요? 누가 물었다. 소장농들 중 하나였다. 손에 소금가루가 묻어있는 손. 그 손이 허공을 휘젓자 하얀 가루가 날렸다. 박주사는 그 하얀 가루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저게 돈이기도 하고 눈물이기도 하고 또 걸리면 죄가 되기도 한다. 정식은 종이여, 종이. 박주사가 손가락으로 면사무소 문을 가리켰다. 도장 찍힌 종이. 그게 있어야 위에서도 아니 윗사람들도 말이 되는 거요. 사람들 사이에서 한숨이 났다. 누군가는 그를 모르는데라는 얼굴을 했고 누군가는 또 뺏기겠구만이라는 얼굴을 했다. 박주사는 그 한숨을 놓치지 않았다. 한숨은 방향을 틀 수 있다. 틀어야 한다. 그래도 말이여, 우리 마을이 다 같이 나서면 안 되겠냐? 대표를 세우고 회관 이름으로 올리고 조정도 보고. 그의 말은 우리로 시작했지만 끝은 대표로 갔다. 대표가 곧 박주사 자신이라는 걸 사람들은 모를 리 없었다. 그러나 박주사는 모르게 하는 척했다. 모르게 하는 척이 이 동네 정치였다. 그때 누군가가 낮게 말했다. 덕임이는 덕임이도 대표로 끼워야 하는 거 아니요? 창고 열쇠도.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옆 사람이 팔꿈치로 툭 쳤다. 그 이름은 여기서 꺼내지 말라는 뜻이었다. 덕임 이름이 공기에서 한번 튀었다가 곧 바닥으로 떨어졌다. 박주사는 그 떨어짐을 일부러 밟지 않았다. 밟으면 피가 난다. 피나면 자기 옷에 튄다. 덕임이 그 사람은. 박주사가 말끝을 흐렸다. 흐릴수록 안전했다.
지금은 말이 많아져 불어. 여자가 땅을 논한다는 말도 있고 고집 세다는 말도 있고. 그는 여자가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며 살짝 혀끝을 굴렸다. 그 혀끝 굴림이 마을의 편견을 대신 내뱉는 모양이 됐다. 박 주사는 속으로 미안해하지 않았다. 미안해하는 얼굴은 약점이다. 그는 그저 사실인 척했다. 사실인 척이 제일 무섭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조용하게 가는 거요. 조용하게. 박 주사가 손바닥을 아래로 눌렀다. 눌러야 사람들 숨도 눌린다. 말이 커짐은 면에서도 귀찮아하고 위에서도 윗사람들도 귀찮아요. 귀찮아짐은 우리 편이 될 사람이 하나도 없단께. 그 순간 박 주사의 말은 칼처럼 날카롭지 않았다. 오히려 젖은 솜처럼 입을 막았다. 사람들은 칼엔 저항하지만 솜엔 숨이 막혀도 소리를 못 낸다. 면사무소 문이 열렸다. 면석이가 고개를 내밀었다. 박 주사, 들어오쇼. 박 주사는 사람들 쪽으로 몸을 반쯤 돌리며 말했다. 바라잉. 내가 들어가서 말 잘해볼란께. 다들 집에 가서 기다려. 괜히 여기 모여서 말 엮이면 불순 소리 나오면 끝이여. 불순이라는 단어를 툭 던졌다. 사람들 얼굴이 한 번에 굳었다. 불순은 곧 굶주림이 되고 굶주림은 곧 죽음이었다. 박 주사는 그 굳음을 이용해 사람들을 흩어놓았다. 흩어지면 통제하기 쉽다. 흩어지면 판석도 편하다. 방 안으로 들어가니 판석이 이미 한쪽에 앉아 있었다. 손가락 끝에 먹이 아주 조금 묻어 있었다. 그는 고개만 살짝 들었다. 왔냐라는 눈빛. 박 주사는 그 눈빛을 보며 더 허리를 낮췄다. 판석 양반 왔다. 오늘은 또 뭔 일로 이렇게 바쁘요. 판석이 낮게 말했다. 바쁘긴. 박 주사, 네가 바쁘제. 그 말은 농담 같지만 아니었다. 판석은 박 주사가 어디까지 쓸모가 있는지 재고 있었다. 박 주사는 웃으며 그러나 웃음 속에 겁을 숨기며 대답했다. 예, 내가 바쁘지요. 마을 사람들 입 단속도 해야 하고 괜히 덕임이 같은 사람들 이름이 튀어나와 불어서. 판석이 눈을 가늘게 떴다. 덕임이 이름이 왜 튀어나와? 아이고, 뭐 창고 열쇠 이야기 나오면 그 사람 이름이 따라 나오지요. 그래도 내가 잘 눌렀소. 조용하게, 조용하게 가자고. 판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이 잘했다인지 더 잘해라인지 박 주사는 구분하지 못했다. 구분하지 못한 채 더 열심히 움직여야 했다. 그게 줄타기였다. 판석이 탁자 위에 종이 한 장을 놓았다. 종이는 얇았다. 얇은데 방한 공기가 그 종이를 두껍게 만들었다. 종이 위에는 임시관리니 위임이니 하는 말이 적혀 있었다. 박 주사는 글자를 다 읽지 못했다. 그러나 도장 자리가 어디인지 사인 자리가 어디인지는 알았다. 그걸 알면 충분했다. 이 동네에서 글은 의미가 아니라 자리였다. 면석이가 인주를 열었다. 붉은 잉크 냄새가 확 올라왔다. 박 주사는 그 냄새를 맡고 목이 마른 사람처럼 침을 삼켰다. 붉은 냄새는 이상하게도 피 냄새랑 닮아 있었다. 판석이 말했다. 박 주사, 니는 증인처럼 이름 하나 올려. 박 주사는 잠깐 숨이 막혔다. 이름을 올리는 건 칼을 잡는 것과 같았다. 오늘은 칼이 판석 손에 있고 자기 손엔 칼집만 들려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칼자루를 쥐려 한다. 그는 눈을 굴렸다. 면석이 얼굴, 판석 얼굴, 그리고 문틈으로 보이는 마당의 사람들 그림자. 그림자들이 왔다 갔다 했다. 마치 밀물처럼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그 움직임이 해원이었다. 박 주사는 결국 붓을 들었다. 글씨는 삐뚤었지만 이름은 이름이었다. 한 줄 적는 동안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떨림이 먹물에 번져 작은 얼룩이 생겼다. 그 얼룩을 박 주사는 지우지 못했다. 지우려다 더 번질까봐. 판석이 그 떨림을 보고도 아무 말 안 했다. 아무 말 안 하는 게 더 무서웠다. 박 주사는 붓을 내려놓고 잔에 남은 차를 한 번에 들이켰다. 뜨거운 차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붉은 잉크 냄새와 섞여 속을 데웠다. 데워진 건 용기가 아니라 겁이었다. 밖에서 다시 웅성거림이 들렸다. 누군가 도장 찍었다더라라고 했다. 그 말이 바람을 타고 마당을 돌아 갯벌 쪽으로 흘러갈 것이다. 그리고 결국 염전 창고까지 갈 것이다. 덕임 귀에도 들어갈 것이다. 박 주사는 문턱을 바라봤다. 그 문턱이 둑 같았다. 한 번 넘어가면 돌아오기 어려운 선. 그는 이미 넘어왔다. 그는 자기 발자국을 뒤로 돌릴 수 없었다. 오하. 민우 관찰. 바람이 둑을 타고 내려오면 바다는 늘 같은 소리를 냈다. 멀리서 우르르 밀려왔다가 가까이선 납작하게 눌러앉는 소리. 민우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몸 안쪽이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다. 기침이 깊어질 때처럼. 그날도 그는 노트를 품에 넣고 걸었다. 노트가 얇은 갈비뼈에 닿아 딱딱한 소리가 났다. 걸음마다 노트가 쓸렸다. 민우는 그 쓸림을 살아있음처럼 느꼈다. 살아있는 건 늘 어딘가를 긁었다. 면사무소에서 나온 소문이 장터를 한 바퀴 돌아 빈 지주가 쪽으로 흘러간다고 했다. 윤혜준이 그 집안 후손이래. 판석이랑 붙었다더라. 말이 그렇게 붙으면 사람도 붙는다. 민우는 사람들 뒤를 따라가지 않았다. 앞질러 갔다. 기록자는 늘 한 발 앞에 있어야 했다. 한 발 늦으면 사건은 소문이 되고 소문은 또 다른 칼이 된다. 옛 지주가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쪽에 있었다. 일본인 지주가 살던 집은 아니고 그 밑에서 세를 받던 집안의 큰 집. 돌담이 절반쯤 무너져 있었다. 담 위에는 가시덤불이 엉켜 자라 누가 보기에도 버린 집이었다. 문짝은 한쪽이 비틀어져 바람이 불 때마다 끼익하고 울었다. 민우는 그 소리를 듣고 순간 목이 간질했다. 기침이 올라오려 했다. 그는 손등으로 입을 막고 천천히 숨을 골랐다. 기침은 티가 된다. 티가 나면 이 동네에선 곧 표식이 된다. 마당 안에는 남자 두어 명이 서 있었다. 옷차림이 마을 것과 달랐다. 마을 남정네들은 대체로 헐렁한 바지에 소금 묻은 저고리를 걸쳤다. 그런데 저들은 소매 끝이 정갈했고 구두 비슷한 신이 반짝였다. 반짝임이 이 갯내 나는 땅에서 어색하게 튀었다. 민우는 단박 그늘에 섰다. 노트를 꺼내지 않고 먼저 보았다. 먼저 보는 게 중요했다. 글로 적는 순간 마음이 판결을 시작하니까. 마당 한가운데 윤혜준이 서 있었다. 얼굴은 말끔했는데 말끔함이 마치 씻어낸 흙 같았다. 흙이 없다고 해서 사람이 깨끗한 건 아닌데 그는 그 착각 위에 서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바람이 불자 옷자락이 살짝 들렸다. 안감이 얇았다. 얇은 안감이 허세의 냄새를 풍겼다. 윤혜준이 말했다. 그러니까요. 제가 우리 집안 땅이라는 거려. 정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민우의 귀가 그 문장을 붙잡았다. 그러니까요. 정리되는 거예요. 말끝이 부드럽고 매끈했다. 그러나 그 매끈함은 배부른 말투가 아니었다. 배부르면 말이 느긋해진다. 저 말투는 조급했다. 매끈한데 조급한 말투. 민우는 그 모순이 무엇을 숨기는지 알 것 같았다. 윤혜준의 손이 허공을 가르며 움직였다. 손등이 하했다. 노동한 손이 아니라 종이를 만진 손. 그런데 손가락 끝에는 잔뜩 힘이 들어가 있었다. 종이를 쥐는 사람의 힘. 쥐지 않으면 빼앗길까봐 손부터 굳는 힘.
그 옆에서 판석이 반쯤 뒤로 물러서 있었다. 판석은 늘 앞에 서서 사람을 눌러야 할 것 같은데 오늘은 뒤였다. 뒤에서 윤혜준을 세워두고 자신은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다. 민우는 그 배치를 보고 속으로 작은 메모를 했다. 명의는 앞, 실무는 뒤. 기록자에게 배치는 곧 진실이었다. 윤혜준이 다시 말했다. 여기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이랬다고 다 자기 거라고 하는데 그건 감정이고요. 법은 문서로 하는 거잖아요. 감정이고요라는 말이 민우의 목을 긁었다. 그 말이 마을 사람들 얼굴을 떠올리게 했다. 덕임의 손, 소금물에 헐어 하얗게 갈라진 손. 그 손이 감정인가? 그 손은 노동이고 생존인데 도시 말투는 그걸 감정으로 치환해버린다. 민우는 담장에 기대어 숨을 들이마셨다. 곰팡내가 났다. 빈집의 냄새. 오래 비워둔 방에서 나는 눅눅한 냄새. 그런데 그 냄새 사이로 아주 얇게 기름 냄새가 섞였다. 윤혜준 옷에서 나는 기름. 값싼 향유 같은 것. 그 향이 곰팡을 덮지 못하고 오히려 곰팡을 더 드러내는 느낌이었다. 민우는 그 냄새를 허기라고 적고 싶었다. 배고픔이 아니라 허기. 채우지 못한 것들이 사람 안에서 삐걱대는 냄새. 담 안쪽에서 누군가 작은 상을 들고 나왔다. 술병과 마른 안주 몇 가지. 판석이 손짓했다. 윤혜주는 상을 보며 잠깐 눈빛이 흔들렸다. 흔들린 눈빛은 상 위의 술병이 아니라 술병 뒤에 있는 계산을 봤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요. 윤혜준이 말했다. 말은 사양인데 눈은 욕심이었다. 민우는 그 눈을 보고 또 한 줄을 마음속에 적었다. 사양은 말로 하고 욕심은 눈으로 한다. 판석이 웃었다. 웃음이 크지 않았다. 작은 웃음. 작은 웃음은 뼈가 있다. 아따, 윤 선생. 우리도 예의를 지켜야지. 집안 어른 돌아오셨는데. 판석이 윤 선생이라고 부르는 것도 민우는 놓치지 않았다. 선생은 존칭이면서 동시에 묻는 줄이다. 선생이라고 부르면 상대가 고개를 들게 된다. 고개를 들면 줄이 목으로 넘어간다. 윤혜준이 고개를 살짝 들었다. 그 순간 턱선이 드러났다. 마른 턱선. 살이 붙지 않은 턱선. 민우는 그 턱선을 보며 정말 배가 고픈 건 저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배고픔이 밥이 아니라 땅을 향해 있다는 게 문제였다. 민우는 기침이 올라오는 걸 참지 못하고 담장 뒤로 한 발 물러서 입을 막았다. 컥 소리가 새어나왔다. 담 안쪽 두어 명이 고개를 돌렸다. 민우는 바로 몸을 낮췄다. 숨이 가빠졌다. 목 안쪽이 화끈했다. 기침은 기록자의 적이었다. 들키면 그 자리에서 이상한 사람이 된다. 잠시 후 다시 담 안의 말이 들렸다. 윤혜준이 말했다. 그러면 소송 준비는 어떻게 들어가죠? 소송? 그 단어가 바람을 타고 민우 귀에 박혔다. 민우는 그 순간 이 싸움이 이제 장터 말싸움이 아니라 법정으로 가는 걸 확실히 알았다. 소금 창고 자물쇠의 싸움이 종이의 싸움으로 완전히 넘어간다. 종이는 칼이 된다. 칼은 목을 찾는다. 민우는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노트를 꺼냈다. 손이 떨려 글씨가 흔들릴까봐 무릎 위에 노트를 올려 손바닥으로 눌렀다. 눌러서 진정시키는 건 종이만이 아니었다. 자기 마음도 눌렀다. 그는 짧게 적었다. 도시 말투 매끈하나 조금. 감정이라 말하며 노동을 지움. 허기 향유로 덮은 곰팡. 배가 아닌 몫의 허기. 명의는 앞, 실무는 뒤. 소송 종이가 칼. 민우는 펜을 멈추고 잠깐 눈을 감았다. 바닷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밀물은 늘 돌아온다. 썰물도 늘 돌아간다.
사람도 그렇다. 돌아오는데 무엇으로 돌아오는지가 문제다. 그는 노트를 품에 넣고 천천히 뒤돌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갯벌 냄새가 더 짙었다. 민우는 그 냄새 속에서 덕임의 얼굴을 떠올렸다. 덕임이 이 소송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표정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덕임은 늘 절제된 얼굴이었다. 대신 손이 먼저 움직일 것이다. 손이 낫을 찾거나 장부를 찾거나 무엇이든 살아남는 쪽으로. 민우는 그 손의 방향이 어디로 향할지 아직 몰랐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다. 이제부터 기록은 더 무거워진다. 기록이 누군가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 그 무게가 민우의 얇은 갈비뼈를 더 눌렀다. 6화 소송 예고. 면사무소 마당엔 늘 먼지가 있었다. 바닷바람이 한번 훑고 지나가면 먼지는 가라앉지 않고 허공에 얇게 떠서 사람들 얼굴에 붙었다. 눈썹에 콧잔등의 말끝에. 민우는 그 먼지가 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한번 뜨면 어디든 붙는다. 그날 아침 면사무소 앞에는 사람들 발자국이 유난히 많았다. 남학신 자국, 맨발 자국, 군화 자국까지 뒤섞였다. 발자국이 섞이면 마음도 섞인다. 마음이 섞이면 누구 편인지도 헷갈린다. 헷갈릴 때마다 사람들은 더 큰 표식을 찾는다. 도장 같은 것. 박 주사가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다. 양복은 아니고 마을 사람들보다 조금 더 멀쩡한 옷. 단추가 잘 잠겨 있고 목이 뻣뻣했다. 그는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흔들었다. 종이는 바람에 바스락거렸다. 그 바스락거림이 마치 쌀한 대박이 비닐 속에서 스치는 소리 같았다. 자자 다들 조용히 혀. 면에서 아니 군에서 말이 내려왔단께. 그 말 위에서의 변형. 박 주사의 혀는 늘 위를 보고 있었다. 위가 어디인지 몰라도 위라고 하면 사람들 목이 먼저 움츠러들었다. 덕임은 사람들 뒤에 서 있었다. 앞에 나서면 그 자리에서 눈이 꽂힌다. 눈이 꽂히면 그 다음은 손이 나온다. 손이 나오면 결국 피가 난다. 덕임은 피가 나면 누가 먼저 죽는지 알았다. 힘센 놈이 아니라 집에 약한 식구 있는 사람이 먼저 죽는다. 덕임은 손가락으로 치마끈을 한 번 더 조였다. 손끝이 거칠었다. 소금물에 헐어 갈라진 손이 끈을 잡을 때마다 실밥이 뜯기는 느낌이 났다. 덕임은 그 뜯기는 감촉을 참는 것이라 불렀다. 사람들 사이로 판석이 들어왔다. 똑바로 들어오지 않았다. 옆으로 스며들었다. 마치 짠물 스며들듯이. 판석이 들어오면 바람 방향이 바뀌는 것 같았다. 사람들 시선이 슬쩍슬쩍 그쪽으로 기울었다. 판석은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다. 봉투 입구가 두꺼웠다. 두꺼운 봉투는 늘 뭘 숨긴다. 돈이든 종이든. 그 뒤로 윤혜준이 나타났다. 말끔한 얼굴이었지만 그 말끔함이 아침 햇빛에 얇게 뜬 기름처럼 보였다. 겉은 반짝인데 속은 허하다. 민우는 멀찍이 서도 윤혜준의 말끝이 바람을 타고 날카롭게 튀는 걸 느꼈다. 박 주사가 종이를 들고 말했다. 이 땅, 이 염전 말이여. 해방이 됐다고 해가지고 막 내 거다, 네 거다 싸움질만 해서는 안 되제. 정식 절차를 밟아야 혀. 정식? 절차. 그 말들은 배고픈 사람들 입에는 모래처럼 씹혔다. 덕임이 한 발 앞으로 나왔다. 사람들 사이가 잠깐 갈라졌다. 갈라진 틈으로 덕임의 얼굴이 드러났다. 덕임은 박 주사가 아닌 판석을 봤다. 판석은 덕임을 보지 않는 척했다. 보지 않는 척이 제일 큰 도발이었다. 윤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제가요, 제 집안에서 갖고 있던 서류가 있어요. 소유권은 명확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마을 사람들 중 누군가가 작게 웃었다. 웃음이 아니라 비웃음. 서류, 그 종이 쪼가리 같은 말이 혀끝에서만 맴돌았다. 그런데 아무도 크게 내뱉지 못했다. 왜냐하면 종이는 종이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이미 배웠기 때문이다. 판석이 그때 가볍게 거들었다. 윤 선생이 허튼 소리 하는 분이 아니여. 나라가 나라답게 서려면 땅도 정리가 돼야 혀. 그라고 말이여. 판석이 잠깐 말을 멈췄다. 멈춤은 사람들 숨을 잡아챘다. 판석은 그 숨이 모이는 걸 즐기는 눈이었다. 소송 들어갈 수밖에 없겠소. 소송이라는 두 글자가 마당에 떨어졌다. 마치 돌덩이처럼. 돌이 떨어지면 물이 튄다. 여기서는 말이 튀었다. 소송이 뭔디? 누가 물었다. 법정 가는 거 아니요? 누가 답했다. 법정 가면 우리 같은 건 말도 못혀. 또 누가 중얼거렸다. 덕임은 그 말들 속에서 제일 먼저 아이 얼굴을 떠올렸다. 법정이란 말은 곧 돈이라는 뜻이다. 돈이란 말은 곧 밥이라는 뜻이다. 밥이 없으면 아이가 먼저 마른다. 덕임이 입을 열었다. 소송이든 뭐든 그 전에 여그염전은 누가 이렸는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크지 않은데 바닷바람을 뚫고 곧장 박혔다. 덕임의 말은 늘 몸에서 나왔다. 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소금판에서 나온 말. 그래서 단단했다. 윤혜준이 덕임을 위아래로 훑었다. 눈이 멈춘 건 덕임의 손이었다. 갈라진 손. 윤혜준은 잠깐 입술이 굳었다가 다시 도시 말투를 꺼냈다. 일한 건 인정해요. 근데요, 그건 노동의 대가고 소유권은 별개죠. 별개. 민우는 그 단어가 칼날처럼 느껴졌다. 한 단어로 사람의 삶을 갈라낸다. 노동과 소유를, 밥과 땅을, 손과 종이를. 덕임은 한 번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손을 들어 보였다. 손바닥에 소금기가 하얗게 끼어 있었다. 햇빛을 받아 까슬하게 반짝였다. 이 손이 될까요? 그람은 내 손대가 다 치러주고 염전 가져가죠. 덕임의 말은 요구가 아니었다. 협박도 아니었다. 그냥 사실을 던진 것이다. 값을 치르라. 소금은 썩지 않게 하지만 값은 썩는다. 누가 값을 치르는지에 따라. 판석이 살짝 웃었다. 덕임의 말을 비웃는 게 아니었다. 덕임이 던진 사실이 사람들 속에서 어떤 파문을 만들지 않은 웃음. 그는 그 파문을 자기 쪽으로 끌어올릴 자신이 있었다. 박 주사가 급히 끼어들었다. 아따. 이런 말싸움은 말고 위에서 말이 내려왔음께. 일단은 임시로 관리 주체를 정해야지. 관리 주체. 그 말이 나오자마자 판석이 봉투를 슬쩍 열었다. 안에서 종이 몇 장이 드러났다. 종이 가장자리에 붉은 잉크가 찍혀 있었다. 도장. 사람들 눈이 그 붉은 잉크로 쏠렸다. 붉은 잉크는 피처럼 보였다. 피는 늘 사람을 조용히 만든다. 판석이 종이를 높이 들지도 않았다. 낮게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 보여줬다. 그게 더 무서웠다. 위에서 내려 찍는 게 아니라 옆에서 슬쩍 목에 감기는 느낌이니까. 이게 절차요. 윤 선생 쪽에서도 준비가 됐고 우리도 정리해야 혀. 덕임은 그 붉은 도장을 보며 민우가 가르쳐준 글자 몇 개를 떠올렸다. 관리위원 같은 글자. 글자는 아직 완전히 읽히지 않았지만 모양이 칼처럼 느껴졌다. 모양만으로도 배인다. 민우는 사람들 뒤에서 노트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그는 떨리는 손을 다잡아 짧게 적었다. 소송 종이가 칼이 되는 순간 노동과 소유를 별개라 부르는 말투. 붉은 도장 피처럼 사람을 잠재움. 그때 덕임 옆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김봉철이었다. 아직은 완장도
칼도 없는 얼굴. 하지만 눈이 뜨거웠다. 덕임아, 이대로 감은 다 뺏긴다잉. 덕임은 봉철을 보지 않았다. 봉철의 뜨거움은 지금은 불쏘시개가 될 뿐이다. 덕임은 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밥이 필요했다. 밥을 지키려면 불을 함부로 피우면 안 됐다. 덕임이 낮게 말했다. 불 피움은 우리 집이 먼저 탄다. 봉철은 이를 악물었다. 그 악문이가 나중에 어디로 향할지 덕임은 이미 짐작했다. 편이 갈라지면 분노는 손쉽게 칼이 된다. 박 주사가 마지막으로 못을 박듯 말했다. 윤혜준 씨가 소송 준비 들어간다 카요. 판석 씨는 임시관리 쪽으로 면이랑 얘기해 보겠다 하고. 우리 마을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요. 각자 입장 정리혀. 각자 입장 정리. 말은 깔끔한데 그 말이 끝난 자리엔 진흙이 남았다. 진흙은 사람 발목을 잡는다. 발목 잡히면 넘어지고 넘어지면 밟힌다. 덕임은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왔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지주편 들자. 소작편 들어야지. 판석이랑 붙어야 산다. 말들이 세 갈래로 뻗어갔다. 마을이 그렇게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덕임은 북쪽을 바라봤다. 바다는 오늘도 돌아오고 있었다. 밀물은 아무 말 없이 그냥 오는 쪽으로 왔다. 덕임은 그걸 보며 마음속으로 한 가지를 고정했다. 법정이든 뭐든 내 쪽은 하나요. 우리 새끼밥. 그렇게 생각하자 숨이 조금 가라앉았다. 덕임은 손바닥을 한번 쥐었다 폈다. 소금기가 까슬하게 일어났다. 까슬한 것이 살아있는 증거였다. 7화 마을 분열. 면사무소 문턱을 넘는 순간 덕임은 숨을 한번 뱉었다. 문 안의 공기는 잉크 냄새가 섞여 목을 칼칼하게 긁고 문 밖은 바다 냄새가 눅눅하게 코를 막았다. 둘 다 숨쉬기 쉽지 않은 냄새였다. 다만 밖은 적어도 거짓말 냄새는 덜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촘촘해졌다. 소송이란 말이 그들의 발목에 끈처럼 감겨서였다. 다들 바닥만 보고 서 있다가 누가 먼저 고개를 들면 따라들었다. 고개가 들리면 편이 생겼다. 윤 선생 말이 맞다잉. 누군가 먼저 말했다. 말이 먼저 나오는 사람은 늘 무언가 잡고 있는 사람이다. 그 무언가가 돈이든 지분이든 빚이든. 그 말에 바로 반대가 붙었다. 맞긴 뭐가 맞어. 땅은 우리가 일궜는데. 일궜으면 일궜지 주인이 따로 있냐. 소금판에 땀 흘린 놈이 주인이지. 우리. 또 그 말이다. 덕임은 그 우리 속에 늘 반쯤만 들어가 있었다. 일이 많을 땐 같이였고 몫을 나눌 땐 남이었다. 덕임은 그 경계를 오래전에 배웠다. 둑처럼. 둑이 물을 막아주지만 둑 밖은 늘 남의 바다였다. 사람들 시선이 자꾸 덕임 쪽으로 흘렀다. 덕임이 손을 내보인 뒤로 덕임의 손이 말이 되었기 때문이다. 손이 말이 되면 말보다 더 오래 남는다. 말은 바람에 날아가도 손은 남아있다. 그때 판석이 마당 가장자리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는 가운데로 가지 않았다. 가운데는 위험하니까. 대신 세 갈래가 갈라지는 지점, 그 틈으로 들어섰다. 틈을 잡으면 양쪽이 다 자기 손바닥 위로 올라온다. 다들 흥분했네. 판석이 낮게 말했다. 흥분했다는 말은 상대를 가볍게 만드는 말이었다. 소송이니 뭐니 그거 다 나라가 하는 일이여. 우리 같은 것들이 법정 가서 소리 질러봤자 누가 들어주겠소. 그 말이 사람들 어깨를 툭 꺾었다. 맞는 말이라서 더 싫었다. 맞는 말은 사람을 더 모욕한다. 판석은 곧장 다른 말을 붙였다. 그래서 말이여. 우리끼리 정리해둬야 혀. 관리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여.
창고도, 둑도, 소금도 아무나 손 떼면 더 망가진단께. 관리. 그 말이 나오자마자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다. 관리는 밥처럼 들렸고 동시에 목줄처럼도 들렸다. 누구 손에 쥐어지느냐에 따라. 윤혜준이 거들듯 웃었다. 맞습니다. 저는 정식으로 해결하고 싶어요. 소작분들도 피해 없도록요. 그 말이 더 화를 돋웠다. 피해 없도록이라는 말은 이미 누군가가 피해자가 된다는 뜻이었다. 덕임은 그런 말이 제일 싫었다. 피해가 없으려면 처음부터 뺏지 말아야 했다. 김봉철이 사람들 사이에서 튀어나왔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눈이 뜨거운 사람은 말도 뜨겁다. 피해 없도록? 웃기지 마쇼. 일본 놈 달아났은께. 이젠 우리 몫이제. 우린 글 몰라도 손은 이딴께. 봉철이 손을 번쩍 들었고 몇몇이 따라 들었다. 손바닥들이 여기저기서 번쩍이며 햇빛을 받았다. 햇빛이 손바닥에 갈라진 틈에 끼었다. 그 틈이 바로 이 마을의 틈 같았다. 그 손바닥들 사이에서 덕임의 손이 제일 먼저 떠올랐다. 덕임은 손을 들지 않았다. 이미 한 번 들었으니 됐다. 두 번 들면 그건 도발이 되고 표식이 된다. 박 주사가 재빨리 둘 사이에 끼어들었다. 아따, 봉철아. 네 말도 맞고 윤 선생 말도 맞지. 다만 위에서 말이 내려왔은께 싸움질하지 말고 정리부터 해야제. 박 주사는 위에서를 말하면서도 눈은 판석을 훑쳤다. 줄을 보는 눈이었다. 그 눈이 곧 마을의 방향이었다. 사람들이 자연스레 모여들기 시작했다. 말로는 우리 편이라고 했지만 몸은 계산으로 움직였다. 새 무리가 생겼다. 깔끔하게 갈린 게 아니라 뻘물처럼 섞이다가도 어느 순간 덩어리로 굳는 식으로. 첫 덩어리는 윤혜준 쪽이었다. 옛 지주가의 빈집을 떠올리며 원래 주인이 있다는 말에 기대는 사람들. 그들은 대개 힘이 아니라 불안이 많은 얼굴이었다. 불안한 사람은 늘 원래를 찾는다. 원래대로 가면 덜 무서울 것 같으니까. 둘째 덩어리는 봉철 주변이었다. 소장농들, 염전에서 땀 흘리던 남정네들. 그들의 말은 단순했다. 이랬은께 우리 거. 단순한 말이지만 단순한 말이 오래 버티려면 누가 앞에 서서 피를 맞아야 한다. 덕임은 그걸 알고 있었다. 셋째 덩어리는 판석 주변이었다. 정확히는 판석 주변이 아니라 판석이 만든 그늘이었다. 박주사 같은 사람, 눈치 빠른 사람, 장터 길목을 쥘 욕심 있는 사람. 그들은 정식 절차 치안 관리 같은 단어에 고개를 끄덕였다. 단어가 편이 되는 무리였다. 민우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장면을 보았다. 사람들의 발이 어느 쪽으로 향하는지. 말이 아닌 발. 발이 진짜 편이었다. 민우는 노트에 적었다. 지주는 원래를 판다. 소작은 손을 믿는다. 판석은 단어를 쥔다. 그때 덕임이 길목으로 걸어나가려 하자 누군가 덕임을 불렀다. 쌍가마대기였다. 우물가에서 늘 덕임의 등을 쳤던 손. 그 손이 오늘은 덕임을 잡아당겼다. 덕임아. 쌍가마댁의 목소리가 낮았다. 낮은 목소리는 겁먹은 목소리다. 쌍가마댁은 겁먹어도 욕은 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욕이 나오지 않았다. 니는 어딜 설 거냐? 덕임은 대답하지 않았다. 어디를 선다는 말 자체가 덕임에게는 모욕이었다. 덕임은 늘 서지 않았다. 늘 버텼다. 버티는 건 자리를 고르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걸 막는 거였다. 쌍가마댁이 덕임의 손을 봤다. 갈라진 틈, 하얗게 낀 소금기. 쌍가마댁이 입술을 깨물었다. 징에 죽겠네. 이젠 바다만 갈라지는 게 아니고 사람도 갈라지네잉. 덕임이 그제야 한마디 했다. 갈라져도 밥은 먹어야 혀.
쌍가마댁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개는 동맹도 배신도 아니었다. 그냥 오늘을 버티겠다는 고개였다. 그때 봉철 쪽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덕임이도 우리 편 아니냐? 그 말은 덕임을 끌어당기려는 말이면서 동시에 덕임을 묶어두려는 말이었다. 덕임이 그 우리에 들어가면 덕임은 곧 표식이 된다. 표식이 되면 판석이 바로 칼을 들이민다. 판석 쪽에서도 웃음 섞인 소리가 날아왔다. 여편 내가 몸 편이여. 소금이나 퍼지. 덕임의 목구멍에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 덕임은 그 뜨거운 것을 삼켰다. 삼키는 버릇이 덕임을 살렸다. 삼키지 못하면 오늘 여기서 피가 난다. 덕임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붙었다. 새 덩어리가 덕임을 가운데 두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당겼다. 윤해주는 법을, 봉철은 손을, 판석은 단어를. 덕임은 그 셋 중 어느 것도 믿지 않았다. 덕임이 믿는 건 하나였다. 염전의 바닥, 소금판의 결, 바닷물의 밀물과 썰물. 그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물은 돌아올 때 돌아오고 빠질 때 빠진다. 덕임은 둑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둑 위에 서면 바다가 보이고 마을도 보인다. 경계 위에서는 양쪽이 다 보인다. 덕임은 경계 위에 서는 게 익숙했다. 그래서 더 외로웠다. 민우가 덕임의 뒤를 잠깐 따라오다가 멈췄다. 민우는 덕임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오늘은 말이 덫이 되는 날이었다. 민우는 그냥 노트에 한 줄을 더 적었다. 덕임은 편을 고르지 않는다. 편이 덕임을 고른다. 덕임은 둑 아래 갯벌 냄새를 한 번 맡았다. 끈적한 냄새. 그 냄새가 마음을 붙잡았다. 덕임은 속으로 말했다. 배워야 혀. 소리 내지 않았다. 소리 내면 약점이 된다. 하지만 덕임의 발은 이미 방향을 잡고 있었다. 야학 쪽으로, 장부 쪽으로. 종이가 칼이면 칼을 피할 줄도 알아야 했으니까. 마을은 그날 세 갈래로 갈라졌다. 둑은 그대로였지만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둑이 새로 생겼다. 그 둑은 물이 아니라 말과 종이로 쌓였다. 그리고 그런 둑은 바닷물보다 더 늦게 무너진다. 파라. 박주사. 박주사 집 뒤라는 늘 축축했다. 장독대 밑은 그늘이 진득했고 땅은 집과 흙이 섞여 밟을 때마다 푹신하게 꺼졌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비린 바람이 담장 틈으로 스며들면 된장 냄새가 더 짙어졌다. 박주사는 그 냄새가 좋았다. 집 냄새는 내 것의 냄새였다. 어디까지나 빼앗기지 않았을 때만. 박주사는 뒤란으로 들어오자마자 헛간 문을 닫았다. 밖의 소리가 문틈으로 가늘게 흘러들어왔다. 윤해준 소작 판석 이름들이 바람에 섞여 마치 파도처럼 들렸다. 파도는 늘 돌아오듯 이름들도 또 돌아왔다. 돌아올 때마다 박 주사의 머리는 무거워졌다. 그는 장독대 앞에 쪼그려 앉아 담배를 꺼냈다가 다시 넣었다. 손이 떨려 성냥을 켜면 바람에 꺼질 게 뻔했다. 괜히 허세만 보이게 된다. 박 주사는 허세를 좋아하지만 오늘은 허세로 살 수 있는 날이 아니었다. 주사님, 낯익은 목소리가 담장 밖에서 낮게 불렀다. 박 주사는 담장 너머를 보지 않았다. 먼저 보는 쪽이 약해 보인다고 믿었다. 대신 목을 가다듬고 다리를 천천히 폈다. 천천히 일어나는 것도 권위였다. 와 그러냐. 담장 너머로 판석의 사람, 차응석이 서 있었다. 완장이 햇빛을 받았다. 완장색이 붉게 번져 보였다. 붉은 인주 같았다. 종이 위에서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색. 차응석이 웃지도 않고 말했다. 판석 어른이 전하락하여. 오늘 저녁에 면사무소 사람들하고 정리 볼 건디 주사님이 자리 좀 잡아주셔야 쓰겄다 하여. 자리.
박 주사는 그 말에 속으로 침을 삼켰다. 자리는 밥자리이면서도 목줄 자리였다. 한 번 앉으면 일어나기 어렵다. 그래도 안 앉으면 누군가 내 자리를 빼앗는다. 박 주사가 느릿하게 물었다. 정리라 뭔 정리? 차응석이 짧게 답했다. 염전 관리 말여요. 소송 올라가기 전에 마을서 위원회 같은 거 만들락하요. 주사님이 앞에 서주면 모냥새가 좋아진다카요. 모냥새. 박 주사는 모냥새를 좋아했다. 모냥새가 있으면 책임이 덜 오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건 옛날 얘기였다. 요즘 모냥새는 책임이 아니라 표적이 되기도 했다. 박 주사는 시치미를 떼며 말했다. 아따 위에서 뭐락하더냐. 나 같은 사람은 위에서 시키면 해야지. 그 말은 습관처럼 나왔다. 위에서 박 주사는 위가 어디인지도 가끔 헷갈렸다. 면인지 군인지 판석인지. 그래도 위는 좋은 말이었다. 자기 욕심을 숨길 수 있는 말. 차응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게도 위는 판석이었다. 그라문 주사님, 이거. 차응석이 종이 한 장을 담장 틈으로 밀어 넣었다. 종이는 얇았다. 얇은 게 늘 무서웠다. 칼도 얇았고 혀도 얇았다. 박 주사는 종이를 받지 않았다. 손을 내밀면 잡히는 느낌이 들었다. 대신 발끝으로 종이를 끌어당겼다. 종이 끝이 흙에 묻으며 까끌하게 울렸다. 뭔디? 명단이어요. 소작 쪽 대표 이름이랑 지주 쪽 붙은 놈들 이름이랑 대충 적어뒀다카요. 주사님이 한번 보고 빠진 거 있으면 채워주라카요. 박 주사의 속이 서늘해졌다. 명단. 이름. 이름은 사람의 목줄이었다. 누구 이름이 위에 올라가느냐, 누구 이름이 빠지느냐로 목숨이 갈릴 수도 있는 걸 그는 전쟁이 오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었다. 마을이 요새 그랬다. 소금자루 하나 사라져도 사람 하나 사라질 분위기였다. 네가 이런 걸 나한테 주문 어쩌냐. 박 주사가 작게 투덜거리자 차응석이 담담히 말했다. 주사님이 조정 잘하잖아요. 다들 주사님 말 들으면 덜 싸운다카요. 그 말이 칭찬처럼 들리면서도 협박처럼 들렸다. 조정이라는 말은 칼날에 붙인 천조각 같았다. 보기엔 부드럽지만 안에는 칼이 있었다. 차응석이 돌아서려 하자 박 주사가 급히 물었다. 윤혜준이는 뭐라 카드냐? 차응석이 잠깐 멈춰섰다. 그 양반도 판석 어른 만나서 종이 들고 왔다카요. 지주가문 어쩌고 소유권 어쩌고. 박 주사는 혀로 입술을 훑었다. 종이가 둘이나 생겼다. 종이는 늘 사람을 데려온다. 종이를 들고 온 사람은 꼭 내가 주인이라고 말한다. 그 말이 마을을 뒤집는다. 차응석이 사라지자 박 주사는 담장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장독대의 둥근 뚜껑들이 마치 사람 머리처럼 보였다. 그 머리들이 전부 박 주사를 쳐다보는 것 같았다. 그는 종이를 펼쳤다. 글자가 빽빽했다. 박 주사는 읽을 줄은 알았다. 다만 글자 사이에 숨은 칼을 읽는 데는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모르는 걸 아는 척하면 제일 먼저 목이 잘린다. 그때 뒤란으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완장 소리가 없었다. 대신 신발 밑에 흙이 눌리는 조용한 소리. 박 주사는 얼른 종이를 접어 장독대 뒤에 밀어 넣었다. 숨기는 손놀림이 능숙했다. 오래 살아남은 손놀림이었다. 담장 옆 작은 문으로 윤혜준이 들어왔다. 그는 마당 앞에서는 번지르르 했는데 뒤란에 들어오니 얼굴이 조금 풀렸다. 체면을 잠깐 내려놓는 얼굴. 그 순간이 가장 약한 순간이었다. 박 주사님. 윤혜준이 웃으며 말했다. 웃음은 얇았다. 얇은 웃음은 겁을 감춘 웃음이다.
아까는 사람들이 너무 흥분해서 말이 안 통하더군요. 주사님 같은 분이 중간에서 잡아주셔야 합니다. 박 주사는 속으로 또 조정이냐 하고 씹었지만 얼굴은 태연했다. 중간이 어딨다고. 다들 자기 배만 보재. 윤혜준이 잠깐 멈칫하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봉투는 두툼하지 않았다. 그래서 더 위험했다. 두툼하면 돈이고 얇으면 약속이다. 약속은 더 오래 사람을 묶는다. 이건 소송 준비하면서 들 비용입니다. 마을에서 협조해주면 저는 손해보게 할 생각 없습니다. 오히려 일한 분들께 합당하게. 그 합당이란 말이 또 나왔다. 합당은 누구 기준인지 늘 모호했다. 모호한 말은 늘 강한 놈에게 유리했다. 박 주사는 봉투를 받지 않았다. 대신 봉투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윤 선생, 말이 좋아 합당이지. 결국 누가 먼저 도장 찍고 누가 먼저 서명하냐가 판이여. 윤혜준이 당황한 듯 웃었다. 그래서 주사님이 필요합니다. 박 주사는 그 말에 자기 속의 욕심이 살짝 고개를 들었다. 필요하다는 말은 값이 붙었다는 말이다. 사람은 값이 붙으면 흔들린다. 박 주사도 사람이다. 그는 손을 뻗어 봉투를 받는 척만 하고 다시 윤혜준에게 밀어놓았다. 나가 지금은 못 받아. 지금 받으면 판석이 놈이 코를 킁킁거릴 것이고 소작 것들도 나를 물어뜯을 거야. 윤혜준이 눈을 크게 떴다. 판석이요? 박 주사가 슬쩍 웃었다. 이 웃음은 얇지 않았다. 살기 위한 웃음이었다. 그 인간은 물때가 어딘지 알아. 지금은 중간 잡는 사람을 제일 먼저 잡을 것이요. 윤혜준이 잠시 말이 없었다. 박 주사는 그 침묵 속에서 하나를 확인했다. 윤혜준은 종이는 있어도 판이 없다. 판은 판석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판을 만드는 사람 옆에는 늘 주사가 붙어야 한다. 박 주사는 봉투를 다시 윤혜준 쪽으로 밀며 말했다. 윤 선생, 오늘 밤엔 집에 계셔. 괜히 나섬은 소장놈들이 윤 선생 대문짝부터 두드릴 것이요. 그람은 체면이고 뭐고 다 깨져. 윤혜준이 급히 고개를 끄덕였다. 체면을 잃는 게 제일 두려운 사람의 고개였다. 윤혜준이 나가자 박 주사는 장독대 뒤에서 아까 숨겨둔 명단을 다시 꺼냈다. 봉투가 아니고 명단이다. 돈은 하루를 살려주지만 명단은 오래를 산다. 오래 산다는 건 오래 죄를 진다는 뜻도 된다. 그는 명단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름이 칼이여. 그때 헛간 문틈으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지나갔다. 박 주사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누군가 듣고 있나? 하지만 그림자는 그냥 지나갔다. 바람에 흔들린 나뭇가지였을지도 모른다. 박 주사는 자기 겁을 자기 손으로 쥐었다. 그는 명단의 빈칸을 손톱으로 눌러보았다. 눌린 자국이 종이에 남았다. 잉크 없이도 자국은 남는다. 자국은 나중에 잉크가 된다. 박 주사는 결정했다. 오늘부터 자신은 조정인이다. 조정인은 칼을 들지 않는다. 대신 칼을 쥔 손을 안다. 어느 손이 더 무거운지, 어느 손이 더 떨리는지. 박 주사는 떨리는 손을 택할 것이다. 떨리는 손이 더 쉽게 붙잡히니까. 그는 뒤란 한쪽에 있던 작은 인주통을 꺼냈다. 오래된 인주 냄새가 확 올라왔다. 썩은 피 냄새 같았다. 박 주사는 손가락 끝에 인주를 살짝 묻혔다. 붉은색이 손끝에 번졌다. 소금이 손을 하얗게 만들었다면 인주는 손을 붉게 만들었다. 그 붉은 손끝을 보며 박 주사가 아주 작게 말했다. 이제 누가 먼저 찍히느냐가 문제여. 바람이 뒤란을 훑고 지나갔다. 장독대 뚜껑들이 한 번씩 툭 소리를 냈다. 마치 누군가 고개를 끄덕이는 소리 같았다. 박 주사는 그 소리를 듣고
명단을 접어 품에 넣었다. 그의 품은 따뜻하지 않았다. 품은 늘 불안했다. 그러나 그 불안이 박 주사를 살렸다. 불안한 사람은 먼저 움직인다. 그리고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남의 삶을 먼저 만진다. 마을이 세 갈래로 갈라진 날의 밤, 박 주사는 집 뒤에서 조용히 판을 짰다. 두근 바다를 막아도 이런 판은 아무것도 막지 못한다. 오히려 더 많은 걸 끌어온다. 사람을, 이름을, 그리고 피를. 구화, 덕임 공부. 초가 안 등잔불은 바람에 흔들렸다. 불꽃이 흔들릴 때마다 벽에 걸린 그림자들도 같이 흔들렸다. 아이들 그림자, 민우의 가느다란 어깨 그림자, 그리고 덕임의 손 그림자. 덕임의 손은 그림자에서도 거칠었다. 손가락 마디가 도드라져 있고 갈라진 틈이 어둠 속에서 더 검게 보였다. 덕임은 문턱 안쪽에 앉아 있었다. 예전엔 문틈으로 서서 엿보던 자리였다. 오늘은 엿보는 게 아니라 들어와 앉았다. 그 자체가 이미 싸움이었다. 밖에선 누가 뭐라 해도 덕임은 앉았다. 민우가 기침을 한번 참았다가 결국 작게 터뜨렸다. 콜록. 기침은 늘 등잔불을 흔들었다. 덕임은 그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종이를 내려다봤다. 종이는 깨끗했다. 깨끗한 종이가 덕임에겐 더 무서웠다. 갯벌은 밟으면 발자국이라도 남는데 종이는 안 밟아도 사람을 넘어뜨렸다. 민우가 덕임 앞에 얇은 장부 한 권을 놓았다. 표지엔 굵은 글씨로 염전 출납 같은 말이 적혀 있었다. 덕임은 그 글씨를 읽지 못했다. 대신 글씨의 모양을 외웠다. 모양을 외우는 것도 공부였다. 모양은 나중에 이름이 된다. 오늘은 숫자부터 다시 보십시다. 민우가 말끝을 낮추며 덕임을 봤다. 당신이란 말도 아주머니란 말도 민우는 조심했다. 말 하나가 소문이 되는 동네에서 호칭은 칼이다. 덕임이 대답 대신 연필을 잡았다. 연필은 낯설게 가벼웠다. 낫은 무겁고 손에 익는데 연필은 손가락 사이에서 미끄러졌다. 덕임은 연필을 쥔 손에 힘을 줬다. 힘을 주면 부러질 것 같은데도 힘을 줘야만 했다. 그래야 자기 손이 일이 아닌 그를 붙잡을 수 있었다. 민우가 종이에 1부터 적었다. 덕임이 따라 적었다. 선 하나, 다시 선 하나. 숫자는 단순했다. 덕임은 잠깐 숨이 쉬어졌다. 하지만 민우가 곧 도장 이야기를 꺼내자 덕임의 숨이 다시 조여왔다. 민우가 작은 인주통을 꺼냈다. 붉은색이 등잔불에 더 짙게 보였다. 덕임은 그 붉은색을 보자 창고 봉인 종이가 찢기던 날이 떠올랐다. 봉인 종이의 하얀 면, 그 위에 찍힌 붉은 도장. 붉은 도장은 피처럼 보였다. 그날 덕임은 종이를 찢었고 찢어진 종이 조각이 바람에 날렸다. 날아간 건 종이 조각만이 아니었다. 마을의 눈빛이 더 날카로워졌다. 도장은 찍히면 끝입니까? 덕임이 처음으로 질문을 던졌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울음이 섞이지 않았다. 덕임은 울 시간이 없었다. 민우가 잠깐 멈췄다가 말했다. 도장은 약속이기도 하고 올감이기도 합니다. 덕임이 코로 짧게 숨을 뿜었다. 약속은 늘 강한 놈한테 유리했다. 약한 놈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민우가 종이에 간단한 표를 그렸다. 날짜, 들어온 소금, 나간 소금, 남은 소금. 덕임이 늘 머릿속으로만 하던 계산을 종이에 옮긴 것이다. 덕임의 눈이 표에 붙었다. 눈동자가 등잔불을 받아 반짝이는 게 아니라 젖은 소금 결정처럼 딱딱하게 빛났다. 이걸 내가 적으면 내 몫이 남는 거요? 덕임이 물었다.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적으면 남습니다. 적힌 건 나중에 증거가 됩니다. 증거,
덕임은 그 말이 마음에 들면서도 무서웠다. 증거는 칼이기도 했다. 증거가 있으면 지킬 수 있지만 증거 때문에 찍힐 수도 있다. 그때 초가 바깥에서 발소리가 났다. 아이들이 숨을 삼켰다. 민우가 등잔불을 손바닥으로 가렸다. 덕임은 반사적으로 연필을 내려놓지 않았다. 대신 장부를 자기 무릎 아래로 끌어당겼다. 마치 소금자루를 끌어안듯이. 문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정순애였다. 젊은 여자의 목소리인데도 이미 마른 쌀겨처럼 거칠었다. 선생님 문 좀. 민우가 조심히 문을 열었다. 정순애가 초가 문턱에 서 있었다. 얼굴엔 바닷바람이 묻어 있었다. 눈빛은 늘 주변을 훑었다. 소금 창고에서 일하는 사람의 눈이었다. 무엇이 줄었는지, 무엇이 늘었는지 눈으로 먼저 안다. 정순애가 민우에게만 들릴 만큼 낮게 말했다. 면사무소 쪽에서 또 말이 돌아요. 지주 후손이 소송 넣는닥 하고 판석인에는 정식 절차 밟는닥 하고 그 사이에 박 주사가 명단 만든닥 하더라요. 민우의 얼굴이 굳었다. 덕임은 그 말을 다 듣지 못해도 분위기로 알아챘다. 명단이라는 단어가 들리는 순간 덕임의 손가락 마디가 딱 굳었다. 명단은 이름이다. 이름은 사람이다. 사람은 밥이다. 밥이 끊기면 죽는다. 정순애가 덕임 쪽을 힐끗 봤다. 덕임은 그 눈을 피하지 않았다. 정순애는 덕임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 소문이 되니까. 대신 눈빛으로 조심하라고 했다. 이 동네에선 눈빛이 말보다 더 큰 말이었다. 정순애가 돌아서려다 덕임의 손을 잠깐 봤다. 연필 자국이 손가락 끝에 까맣게 묻어 있었다. 소금에 하얗게 헐어있던 손 위에 까만 자국이 덧이 펴져 있었다. 정순애가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손이 달라지네. 덕임이 그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표정이 바뀌지 않았다. 덕임은 다시 장부를 펼쳤다. 민우가 문을 닫고 돌아오자 덕임이 말했다. 선생. 민우가 고개를 들었다. 덕임이 연필을 다시 쥐었다. 이번엔 미끄러지지 않게 손가락에 힘을 주는 법을 알았다. 나 무지하게 살았단께. 민우가 아무 말도 못하고 덕임을 봤다. 덕임은 민우 눈을 똑바로 봤다. 눈빛이 젖지 않았다. 젖으면 약해진다. 무지에서 뺏김은 그건 내 죄여. 그람은 내 새끼 밥이 끊기자녀. 덕임이 말을 멈추지 않았다. 말이 길어질수록 덕임은 더 단단해졌다. 스스로를 다그치듯, 스스로를 세우듯. 이제부터는 모른다고 안 물러날 거여. 나가 모르는 것 때문에 남이 내 소금을 가져가면 그건 도둑질이여. 종이로 해도 도둑질이여. 민우의 목이 잠깐 움직였다. 그는 덕임의 말이 정의라기보다 생존이라는 걸 알았다. 생존은 누구도 설득하지 않는다. 생존은 그냥 밀어붙인다. 덕임이 종이에 숫자를 적기 시작했다. 삐뚤빼뚤했지만 분명히 적혔다. 민우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좋습니다. 오늘은 출납부터 적어봅시다. 덕임은 대답 대신 더 빨리 적었다. 숫자 하나 적을 때마다 연필심이 종이를 긁었다. 그 소리가 초가 안에 작게 울렸다. 종이를 긁는 소리. 그 소리는 칼을 가는 소리처럼 들렸다. 덕임은 손끝이 아팠다. 굳은 살 사이로 연필이 파고들었다. 하지만 덕임은 멈추지 않았다. 소금밭에서 삽질할 때도 손이 아팠다. 아픈 건 늘 있었다. 아픈데도 해야 산다. 밖에선 바람이 북쪽으로 불어갔다. 바다 냄새가 초가 안으로 들어왔다. 밀물이 오든 썰물이 오든 덕임은 그 냄새를 맡으며 다시 적었다. 오늘 적는 건 소금이 아니라 덕임의 몫이었다. 민우가 덕임의 장부 첫 줄에 날짜를 적어주었다. 덕임이 그 날짜 모양을 눈으로 외웠다. 덕임은 아직 글을 못 읽지만 모양은 외운다.
모양은 힘이 된다. 등잔불이 한번 크게 흔들렸다가 다시 안정됐다. 불꽃은 작지만 꺼지지 않았다. 꺼지지 않는 게 희망이 아니라 위험이었다. 등잔불이 켜져 있으면 사람들이 온다. 사람들이 오면 말이 생긴다. 말이 생기면 소문이 된다. 덕임은 그걸 알면서도 등잔불 아래에 앉아 있었다. 위험을 안고 공부했다. 덕임의 버팀은 늘 그랬다. 물이 드는 걸 알면서도 둑을 지킨다. 칼이 오는 걸 알면서도 문턱을 지킨다. 덕임은 마지막으로 숫자 한 줄을 적고 연필을 내려놓지 않은 채 말했다. 아주 조용히. 아이들도 듣지 못할 만큼. 내 이름도 내가 적을 거요. 그 말은 약속이 아니었다. 결심이었다. 결심은 도장을 찍지 않아도 남는다. 덕임의 손끝에 묻은 연필 자국처럼. 10화. 염전. 염전은 겨울에도 하얗다. 다만 여름의 하양이 빛이라면 겨울의 하양은 뼈였다. 소금판 위에 남은 흰 가루는 햇살을 받아 반짝이지도 않았다. 뻣뻣하게 말라붙어 발을 디딜 때마다 삭삭 소리를 냈다. 덕임은 그 소리를 좋아하지 않았다. 삭삭, 삭삭. 마치 누가 이를 갈고 있는 것 같았다. 오늘은 바람이 더 차가웠다. 바람이 둑기를 타고 내려와 염전판을 훑었다. 소금가루가 일어나 얼굴에 붙었다. 덕임이 눈을 한번 질끈 감았다 뜨자 눈썹에 흰 가루가 묻었다. 눈물처럼 보였지만 눈물은 아니었다. 덕임은 울 틈이 없었다. 창고 앞엔 낯선 종이가 하나 더 붙어 있었다. 전날까지만 해도 봉인 종이 하나로도 목이 조여오더니 오늘은 통진이, 고진이 하는 말들이 또 붙었다. 덕임은 글을 다 읽지 못했다. 그래도 몇 글자는 눈에 익었다. 관리위원 절차 같은 모양이었다. 민우가 장부 표지에서 보여준 모양과 비슷했다. 덕임은 그게 더 기분이 나빴다. 내가 배우는 모양이 나를 묶는 모양이기도 했다. 창고 문 앞에는 차응석 패거리 대신 다른 사내둘이 서 있었다. 완장은 없는데 태도가 완장이었다. 손에 서류철을 끼고 말끝에 힘을 줬다. 판석이 직접 나오지 않을 때 늘 이런 놈들이 왔다. 판석의 목소리를 빌려오는 것들. 이덕임 맞소? 덕임이 소금자루 하나를 어깨에 올린 채로 멈췄다. 자루가 무거워 어깨가 내려앉았는데도 덕임은 자루를 내려놓지 않았다. 내려놓는 순간 이놈들이 자루까지 손댈 것 같았다. 맞는데. 사내가 서류를 펼쳤다. 종이가 바람에 팔락거렸다. 얇은 종이가 바람만 타면 어디든 날아가면서도 사람을 누르는 힘이 있다는 게 덕임은 이해가 안 됐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죄가 되는 세상이었다. 오늘부터 창고 출입은 허가받은 사람만 하게 돼 있어. 임시관리위원회 통지요. 덕임이 종이를 빤히 봤다. 글씨는 까맣고 도장은 붉었다. 붉은 도장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붉은 잉크가 소금판 위에 떨어지면 금방 사라질 것 같은데 종이 위에 찍히면 오래 남는다. 오래 남는 게 권력이었다. 덕임이 침을 한번 삼켰다. 입안이 짰다. 소금가루가 입술에 붙어 있었다. 짠맛이 혀끝에 남아 말이 더 거칠어졌다. 허가가 누구 허가요? 사내가 웃었다. 웃음에 따뜻함이 없었다. 위원회 허가지. 최판석 위원장님. 위원장님. 덕임은 그 호칭이 더럽게 들렸다. 마름이 위원장이 되고 마름이 애국을 입에 올리고 마름이 종이로 사람을 가르는 세상. 덕임은 손가락 끝이 떨렸다. 하지만 낯을 들지는 않았다. 낯을 들면 그 순간부터 덕임이 난리가 된다. 난리가 되면 염전은 더 빨리 빼앗긴다. 민우가 말했지. 적어야 남는다고. 오늘은 들지 말아야 남는다. 덕임은 소금자루를 어깨에서 천천히 내려놓았다.
자루가 땅에 닿으며 퍽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덕임 가슴에서도 똑같이 났다. 퍽. 뭔가가 내려앉는 소리. 그람은 나는 어디서 이려? 덕임이 물었다. 물어본다는 게 굴복처럼 느껴져서 덕임은 속이 뒤집혔다. 하지만 물어야 했다. 모르면 또 빼앗긴다. 사내가 서리를 넘겼다. 종이가 바람에 또 팔락거렸다. 일은 할 수 있지. 다만 분배는 위원회에서 정한 대로. 창고는 우리가 관리하고 너는 밖에서 퍼나르면 돼. 밖에서 퍼나르라. 창고 문턱은 넘지 말라. 덕임의 일터가 덕임의 밥줄이 문턱 하나로 끊어지는 소리였다. 그때 박 주사가 뒤에서 나타났다. 사람 좋은 얼굴을 하고 손을 비비며 다가왔다. 바람에 귀가 빨개져 있는데도 입가엔 웃음을 붙여놓았다. 붙여놓은 웃음은 잘 떨어지지 않는다. 아이고, 덕임아. 시방 어쩌겠냐. 위에서 내려온 거라잉. 나도 어쩔 수가 없단께. 박 주사가 덕임 어깨를 툭 치려다가 덕임이 피하지도 않는 걸 보고 손을 걷었다. 덕임의 어깨는 소금자루처럼 단단했다. 위에서 박 주사님은 맨날 위만 보재. 덕임이 낮게 말했다. 대놓고 욕을 하진 않았다. 욕을 하면 박 주사가 불손이라 말할 명분을 챙긴다. 박 주사는 명분을 좋아했다. 명분으로 밥을 먹는 사람이다. 박 주사가 기침처럼 헛웃음을 흘렸다. 허허, 네가 알자녀. 이 동네가 지금 어수선언 있게. 절차대로 가야 혀. 괜히 맞서면 니만 손해요. 절차. 또 그 말이다. 덕임은 절차가 밥을 주는지 밥을 뺐는지 이미 알았다. 덕임이 창고 문을 봤다. 문턱은 낮다. 낮은 문턱이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 덕임은 그 문턱을 넘던 날들, 소금과 마니를 세던 날들, 열쇠를 쥐고 있던 날들을 떠올렸다. 그때도 지금도 바다는 오고 간다. 다만 사람들 마음은 더 빨리 오고 갔다. 곰배가 멀찍이서 서 있었다. 곰배는 끼어들지 않았다. 끼어들면 곰배는 또 다친다. 덕임은 곰배가 다치는 걸 보기 싫었다. 덕임은 손가락 끝을 꽉 쥐었다. 손바닥 갈라진 틈이 다시 벌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피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데 피는 나오지 않았다. 피가 안 나는 게 더 서러웠다. 사람은 피가 나야 살아있는 줄 아는데 덕임은 피도 안 나게 말라가고 있었다. 덕임이 숨을 길게 내쉬었다. 숨이 하얗게 뿜어져 나왔다. 소금가루처럼 흩어졌다. 알았단께. 덕임이 말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덕임은 자기 혀를 깨물고 싶었다. 알았다는 말은 받아들이는 말이다. 하지만 덕임은 속으로 덧붙였다. 알았다. 근디 끝난 게 아니여. 사내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됐다는 눈빛이었다. 덕임이 굴복했다고 생각하는 눈빛. 박 주사가 안도한 듯 어깨를 풀었다. 그 순간 덕임은 더 분명히 알았다. 이 동네는 누가 이겼는지를 사실로 판단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였는지로 판단한다. 덕임이 오늘 알았다고 말한 건 내일부터 덕임을 찌르는 칼이 된다. 민우가 저 멀리서 염전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얇은 코트 자락이 바람에 휘날렸다. 민우는 덕임을 보며 걸음을 조금 늦췄다. 덕임은 민우가 다가오는 걸 원치 않았다. 민우가 가까워질수록 혀들이 더 날카로워진다. 덕임은 민우가 도착하기 전에 자루를 다시 어깨에 올렸다. 이번엔 창고가 아니라 염전판 쪽으로 향했다. 일은 해야 한다. 굴욕을 삼켜도 몸은 움직여야 한다. 덕임은 몸을 움직이는 게 자기 방식의 저항이라는 걸 안다. 멈추면 죽는다. 염전판 위에서 덕임이 소금을 퍼올리자 손끝이 다시 까슬까슬해졌다. 소금이 살을 긁었다.
그 가스람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했다. 덕임은 소금 한 줌을 손바닥에 올렸다. 하얀 결정이 송금 사이에 박혔다. 송금은 삶의 줄이고 소금은 그 줄을 더 아프게 한다. 덕임은 속으로 말했다. 입 밖으로는 내지 않았다. 입 밖으로 내면 그건 소문이 된다. 이게 내 밥이여. 내 새끼 밥이여. 종이가 뺏어가도 나는 오늘도 퍼올릴 거여. 그리고 덕임은 그 소금을 다시 자루에 부었다. 소금이 자루 안으로 쏟아지며 사각사각 소리를 냈다. 그 소리 속에 덕임의 굴욕도 덕임의 도끼도 같이 쌓였다. 바닷바람이 둥 너머에서 또 넘어왔다. 밀물은 아직 멀었는데도 덕임은 물 오는 냄새를 먼저 맡았다. 물은 늘 돌아온다. 사람도 돌아온다. 덕임은 그걸 믿지 않았다. 덕임이 믿는 건 하나였다. 오늘도 살아야 한다. 덕임이 자루를 메고 다시 걸었다. 창고 문턱을 보지 않았다. 보는 순간 흔들릴 것 같아서 덕임은 염전판만 봤다. 발밑에 하얀 뼈 같은 소금판. 그 위를 걸으며 덕임은 굴욕을 삼킨 입안의 짠맛을 다시 삼켰다.